갑자기 긴급히 이 자담회는 이야기를 좀 늦게 들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뜻깊게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남우 대표님께 작년에 7월인가 8월인가 이제 여의도에서 토론회 할 때 제가 울면서 하소연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차, 2차 상법 개정하고 나서 지금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약으로 비유를 해서 이제 2회 말 끝나고 이제 3회 들어갔는데 저희 언제 강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세금 갖고 압박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 하소연을 좀 했었습니다. 여전히 시장 상황이 가는 것들이 정치나 정책이 통제하거나 컨트롤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조건을 만들고 적어도 불공정한 것들을 개선하는 작업들을 일관되게 감으로써 신뢰를 유지하는 것, 그게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시장이 실적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코스피 5천이 이제 돼서 이후에 과연 지속 가능한 게 뭐냐에 대해서 특히 가버넌스 포럼에 계신 분들이 많은 제안들을 해주셨고, 그 중간중간에 또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셔서 그게 지금까지 저희가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또 저도 열심히 듣고 또 이후에 어떻게 풀어갈지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인데, 지수 5천이라는 것보다는 5천이 갖는 그 밸류에이션이, 지금 뭐 작년 봄 이후로 거의 뭐 100% 가까이 주가가 올랐는데, 주가가 고평가된 건지, 아니면 퍼가 뭐 여전히 하이닉스가 5배, 6배라 그러는데, 퍼가 낮아서 저평가된 건지,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법 1, 2차 개정이 된 것은 투자자 보호의 틀을 첫 단추를 명확히 해주신 거고, 외국 투자가들이, 국제 투자가들이 가령 한국을 대할 때 최소한 이제 한국은 투자자 보호가 되는 어떤 프레임워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그런 것들이 이제 갖춰지는 그러한 국가여서 좀 편안하게 투자해서 이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경기에 민감한 시클리컬한 기업 이익을 가진 국가고, 그런 국가들은 이익이 붐 올랐다가 또 꺼지는 붐 앤 버스 사이클을 겪는데, 결국 주가가 기업 이익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결국 내려올 텐데, 우리가 자본시장 개혁, 거버넌스 개혁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많이 하면 5천을 지나서 6천, 7천을 갈 거고, 오히려 기업의 저항이 크거나 아니면 법원이 계속 좀 이 변화된 이런 법제도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기업들이 여기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주주를 무시하고 그런 행동이 보이면 주가가 오히려 고점을 찍고 다시 4천 밑으로 심지어 3,5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7,000과 3,500에 상당히 컨트라스트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 제목은 저희가 4월에 차기 정부한테 바라는 7가지 과제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2개 반, 3개가 지금 1, 2차 개정을 통해서 충족이 됐고, 나머지 한 서너 개는 올해 지금 뭐 오기영 의원님이 그 위원장이신 코스피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과제들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정부가 환율 때문에 고민이 진짜 많은데, 저는 환율이라는 건 상대 가치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거꾸로 가는 원래 변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공법으로 하시면, 그러니까 기업 거버넌스 개혁, 자본시장 업그레이드를 확실히 하면 국제금융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서 오히려 원화가 안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자본시장 개혁을 완수하는 게 정부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환율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전공법이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지금 저희 평가를 한번 해보시죠. 우리 이번 주 수요일 기준으로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MSCI가 국가별로
밸류에이션하고 주가 수익률을 발표를 하고 제가 이번 주 수요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했고 각 국가별로 로컬 커런시 달러가 아니고 각국의 현지 통화 기준으로 했는데 한국 숫자가 진짜 좋아졌습니다. 작년 4월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과거 10년 동안 토탈 셰어홀더 리턴 총주주 수익률이 5%밖에 안 됐었어요. 장기 주가 상승률 3%, 배당 수익률 2%. 근데 그 이후로 우리 상법 1, 2차 개정 그런 것들의 효과, 그 다음에 반도체, AI 특수 이런 것 때문에 연 13%. 진짜 정상화가 되는 지금 과정으로 와 있고 심지어 일본과 이제는 PBR이 비슷합니다. 1.9배. 그리고 TSR이 13%라는 것은 물론 지금 가장 강력한 업사이클이니까 우리가 큰 대한민국을 3, 40년을 놓고 보면 다시 TSR이 내려갈 거예요. 그냥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 하지만 최소한 지금 기준으로 보면 13%라는 것은 주주들의 요구 수익률 한국이 한 9에서 10%쯤 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높습니다. 확실히 정상화되는 과정이고 일본과 유사하다.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대만. 대만도 부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과는 완전히 틀린 미국과 비슷한 숫자를 보여주죠. 토탈 셰어홀더 리턴이 21%. 미국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미국 수준에 육박을 합니다. 장기 성장성이 높고 이익의 변동성이 이 나라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산업 구조가 비슷한 것 같지만 틀려요. 그리고 주주 중심의 문화, 에쿠티 컬처가 잡힌.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하는 일본과 놓고 보면 우리가 퍼가 12배,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거의 100% 올랐는데도 퍼가 12배밖에 안 돼요. PBR은 비슷하지만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은 1.1%니까 확실히 우리가 배당을 더 높일 여지는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퍼가 12배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만이나 미국에서는 PBR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PBR은 backward looking 한 거거든요. 주식이라는 건 원래 forward looking을 해야 돼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가령 내년이 되면 PBR보다는 퍼를 갖고 시장을 더 논의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세계에서 가장 시클리컬한 산업 구조를 갖고 가장 시클리컬한 기업 이익을 갖는 대한민국의 대표 업종, 우리나라 자체도 그렇고 반도체 자동차는 과연 언제 주식을 팔아야지 내가 이익을 극대화할까요? 퍼가 낮을 때, 퍼가 높을 때 3번 단기 매매는 어렵지만 그냥 바이 앤 홀드 하면 한 연 10% 정도는 번다. 4번 돈 벌기가 어렵다. 최인철 대표가 앞에서 웃는데 1번입니다. 퍼가 낮을 때 엑싯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주식, 대한민국 시장의 퍼가 낮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클리컬 관점에서는 픽 어닝스가 언젠지 모르지만 그걸로 지금 달려가는 그런 국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경험이 없어서 퍼가 낮다고 주식이 싸다고 그러는데 퍼가 낮은 거 오히려 거꾸로 픽 어닝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클리컬한 기업이나 국가는 퍼가 없거나 그러니까 적자 날 때, 작년 초에 삼성전자 적자 났죠. 퍼가 없거나 퍼가 높을 때, 작년 초에 삼성전자 퍼가 수십 배, 수백 배였습니다. 퍼가 높을 때 서서 퍼가 가장 낮을 때 픽 어닝스에 뭐 선행을 하니까 주가는 6개월, 12개월 전에 이제 팔고 나가는 건데 가장 큰 질문은 한국 시장이 성숙한 시클리컬인지 오른쪽 같이 growing cyclical인지 cyclical하지만 이 트렌드 라인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mature cyclical이면 미국의 자동차 회사 같이 피크에 갈 때 퍼가 너댓 배밖에 안 돼요. 근데 growing cyclical은 퍼가 더 높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한국은 이 두 가지 mature growing cyclical 중에 중간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가라는 건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96,000원에 2021년 피크아웃 할 때 경험하셨지만 peak earnings 대비 6개월에서 12개월, 뭐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선행을 하고 항상 고점과 저점은 주가가 이익의 고점 저점을 선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반도체 earnings 피크는 삼성전자 사장도 몰라요. 피크가 언젠지. 하지만 지금 우리 대부분 사람은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 아닐까 생각하는데 더 뒤에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뭐 가령 내년 상반기라고 치면 주가 관점에 있어서는 멀지 않죠. 그러면 주가가 하락할 리스크는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방 경직성, 저점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상법 개정 1, 2차가 그런 효과를 했고 여기서 추가로 3차 개정 자본시장법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스튜어십 코드 세미나 했는데 아주 되게 적극적인 그 의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면 주가가 밀려도 많이 밀리지 않고 저점을 높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실제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올해 150조 원 영업이익을 낸다고 해서 순이익, 픽 어닝스로 시총이 지금 1000조니까 나누면 퍼가 8배, 하이닉스는 한 5.5배, 6배입니다. 그러니까 퍼가 낮은 거는 우리가 픽 어닝스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건데 물론 2028년이 피크 어닝스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주가가 6개월, 10개월, 12개월 이상 더 갈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우리가 베이스 케이스로는 내년 상반기에 반도체의 피크 어닝스면 이런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개혁의 고삐를 절대로 늦추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에 저희가 이제 논평을 통해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7가지 그 제언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 오기영 의원도 계시지만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이사 충실 의무, 그 다음에 집중 투표제,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도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빨간 표시할 거는 앞으로 남은 과제,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한 4회쯤 저희가 왔는데 이번에 쿠팡 사태 저희가 겪으면서 증거개시제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저희가 알았고 그 다음에 자회사 상장 원칙 금지, 어제 뭐 대통령께서 L회사 예를 드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가까운 이웃인 일본의 소니는 작년에 자회사 소니 파이낸셜을 상장하면서 자회사 주식의 84%를 모회사 주주한테 배분했습니다. 84%를. 중국의 텐센트도 2021년에 한 17% 지분을 들고 있던 JD.com의 주식의 보유분의 86%를 텐센트 주주한테 나눠줬어요. 우리는 세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지만 지금 뭐 문제가 되는 L그룹은 주식 청약할 자격을 준다고 하는 것은 진짜 넌센스죠. 그래서 자회사 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진짜 예외를 할 때는 확실히 모회사 주주를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한화 우리 주한화 분할도 그렇지만 이러한 분할 합병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사회가 총주주, 모든 주주 입장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배주주, 삼형제 입장에서 하는 것들이 명확해서 이런 것들을 하여간 절차적인 공정성을 밟고 공정가격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정권에서 밸류업이 실패했지만 저희가 자본시장 개혁을 완성하려면 지금 입법 작업하는 그 국회에서 하시는 오기영 의원님 위원회에서 하시는 거와 그건 톱다운이죠. 그 다음에 버텀업. 결국 기업이 변하는 밸류업. 근데 이 밸류업은 강제화가 돼야 되는 밸류업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거래소가 하다가 중단해서 거의 뭐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톱다운과 버텀업이 결합이 되면 솔직히 기업들이 달아날 구멍이 없는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뭐 공치사는 아니고 5월 달에 상법 개정하면 5천 간다고, 물론 지금 최근의 랠리는 물론 반도체 때문에 이제 지수 3천 중반대 이후에는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두 번째인 자사주 소각 의무와 관련돼서 물론 이제 아마 조만간 이제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지만, 이제 두 가지 저희 포럼의 의견은 조금 걱정되는 게, 예외가 많으면 항상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일본은 법을 바꾸면 조금 시간을 달라 그러면서 그 법을 어떻게 지킬까 기업들이 노력을 하는데, 한국 기업은 그 법을 어떻게 피해갈까 로펌을 고용해서 하거든요. 완전히 생각이 틀리죠. 그래서 예외 조항을 넣으면 경영상의 목적이라는 거는 너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KTNG 경우를 보면 각종 기금, 조합에 출연을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조합, 기금을 결국은 지배주주나 경영진이 컨트롤을 하면서 우호지분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걸 막고자 하면 이 기금의 이사회가 독립성을 확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면 출연된 기금을 그 회사 주식으로 받으면 그것을 팔고 시장 ETF로 교체를 하면 어떨까요? 의결권의 문제를 없애기에 이제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자사주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선진국인데 너희 나라는 시총이 틀렸다. 왜냐하면 거래소가 계산하는 시총은 자사주가 차감이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저희밖에 없고, 거래소 데이터를 피드로 받는 블룸버그 데이터도 다 틀렸고, 블룸버그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주식을 사는 순간 그 주식은 없는데, 거래소는 자사주를 차감을 안 해요. 근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사는데, 실제 10억짜리 아파트인데 20억짜리 아파트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사주가 많은 회사, 가령 신영증권, 거래소가 발표하는 시총은 2조 4천억인데 자사주 51%를 빼면 실제 정확한 시총은 1조 2천억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영증권을 인수하고 싶으면 1조 2천억이면 다 인수해요. 이따 이창환 대표가 뭐 M&A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얘기할 때 밸류에이션이 틀이 기본이 되는 시총도 계산이 잘못되어 있다. 거래소 이사장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있던 이사장님하고도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문제점을 아는데 고치지 않는다. 근데 밸류에이션이 틀린 걸 갖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국제금융사회에서 되게 한국은 이런 기본적인 계산도 안 된다. 왜 안 고치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이제 청와대에서 얘기가 나왔던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제가 되게 아끼는 후배인데,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는데, 엄청 성공한 사업가예요. 수조 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다 개인 회사입니다. 근데 농담으로 그래요. 제가 아들이 있는데 상속세를 줄이려면 내년에 상장해서 PBR을 0.1배로 만들면 됩니다. 그게 이제 단적인 우리 경영주들, 패밀리들의 생각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필요하지 않은가,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얼라이먼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반 주주, 이사회, 경영진, 결국 지배주주 이 네 개 축이 다 같이 얼라이먼트가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상속증여세가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워포인트인데, 정부가 고심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제가 95년에 JP모건 홍콩에 있을 때 소니를 커버했는데, 그 당시 엔달러가 75였습니다. 지금 158인데, 그러니까 환율은 진짜 예측하기 어렵고 상대 가치 개념이고 컨센서스랑 반대로 가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소도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최근 6, 7개월 사이에 바뀌었지만 국제 투자가들은 3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 기업들한테 속았다고 불신의 벽이 너무너무 커요. 특히 2023년 공매도가
가 진짜 충격이었고, 그래서 아이가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전공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본시장 거버넌스 개혁을 전공법으로 하면 한국은 투자자가 보호가 되는 국가, 선진국가이다. 이제 그런 인식이 되면 환율이 결국은 안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국내 내부적인 정책에 신경을 쓰는데 국제금융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 퍼셉션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뀌려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지금은 결국 역홈 바이어스를 우리 투자가들이 보이는데 미국 투자 안 하고 한국으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다는 안 적었는데 우리 오 의원님 오셔서 제가 특히 말씀드린 거를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저 없는 게 이사교육이에요. 지금 모든 선진국가, 특히 아시아에서도 일본, 홍콩, 싱가포르는 디렉터 트레이닝이 되게 정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업의 지금 문제가 상법개정도 그렇고 결국 이사가 제대로 판단을 하고 주주 권리를 이해하고 독립성을 지키는데 TSMC 모리시창이 그런 얘기를 했죠. 최소한 독립이사는 CEO와 비교해서 식견 경험, 인사이트가 최소한 CEO와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아서 경영자로서 훌륭한 분들은 많지만 사회이사, 독립이사 할 분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지주사 중에서 KB가 독립성이 가장 뛰어난 것은 전 이사회 의장인 권선주 의장님이 딱 중심을 잡고 끌고 가셔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사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어서 저는 오히려 정부가 주도가 되면 안 되고 오히려 국회 밑에 현실적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국회 밑에 어떠한 최소한 이사회 선임이 되거나 재선임이 되면 강제적으로 주주의 권리, 이사의 독립성, 절차적인 공정성 이러한 것들을 교육을 해서 완전히 개조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양심에 맞춰서 법의 제도에 맞춰서 내가 독립성을 갖고 활동하는 이사회를 교육시키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간단히 마치고 우리 나머지는 우리 5분들의 프리 토킹 패널 디스커션을 들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이남우 회장님 좋은 말씀 듣고 이제 4가지 주제를 사실 급하게 한번 선정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저희가 정말 스크립트 없이 저도 무슨 말씀을 할지 잘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토론이죠. 네, 그냥 좌담회로 편하게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주제는 제가 여러 의견을 들어서 이제 선정을 했는데 이제 코스피 5천 어제 오늘 장중에 찍고 있긴 한데 사실은 저희 이제 거버넌스 포럼의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이런 코스피 5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버넌스 개혁 그리고 시장이 잘 돌아간 그 결과로서 나왔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지금 뭔가 이제 어떤 바람을 타고 5천이 빠르게 또 달성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어떤 주식은 아직 많이 오르고 있지 않은데 그 경향을 보면은 대부분 대형주,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어떤 이 주주 충실 의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수능을 좀 하고 있지만 아직 그런 문화적인 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회사들이 또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변호사이니까 아주 자세한 시장 상황은 모르지만은 지금 여기 계신 이제 투자자분들이 보기에는 이 지속 가능한 5천,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하방을 단단하게 다지는 앞으로는 코스피 5천이 이제 하방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되려면 어떤 좀 현실적인 더 조치가 있어야 될지 어떤 것이 있어야 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거를 저희가 그냥 보여드리는 게 다들 이게 시각적으로 와닿을 것 같아가지고 코스피의 전체 종목이 835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모든 종목이 어쨌든 평균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작년 9월 말 이 정도까지는 진짜로 아마 대부분이 이제 이 신정부의 이 자본시장 개혁 정책
이 초기 효과, 그리고 이런 향후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 뭐 신뢰가 상승한 효과 이런 것들로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중첩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15개 기업만 이렇게 빼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AI 주도주라고 붙여봤습니다. 다 AI 관련이고, 그래서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 그 다음에 이제 원전 다 사실 AI랑 관련된 거고, 이제 그런 종목들 15개가 저때 10월 1일부터 78%가 올랐습니다. 그 나머지 종목들은 그러면은 이제 820개 종목은 지금 15%만 올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감 코스피가 이제 3,000 뭐 한 7, 800이다. 뭐 3,700이면 좀 나은 거고요. 사실 이게 코스닥을 빼고 지금 코스피만 한 거여가지고. 근데 코스닥은 또 굉장히 지금 아직도 천스닥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시장을 선도하는 큰 기업들이 잘 되는 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삼성이든 뭐 SK든 이렇게 보는 눈이 많고 외국인 투자자가 많고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도 조금 더 이제 부합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거버넌스나 이런 뭐 컴플라이언스 내는 것도 저는 수준이 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데 사실 나머지 기업들의 결국에는 밑바닥부터 이제 중소중견 기업들의 거버넌스까지 사실은 이제 개선이 사실 되고 실제적인 행동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상법 개정을 한 걸 보면은 또 상당히 중요한 것들은 또 일단은 대규모 기업들한테 먼저 적용되는 걸로 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다가 아니고 사실 우리 뭐 좀 개미 투자자나 이런 분들은 또 작은 기업들 갖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주제가 이제 결국에는 요 토픽의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거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요. 예. 방금 이창환 대표님 얘기하신 내용에 상당히 공감하고요. 이 차트가 2014년 11월 15일 기준 한 1년 정도 전 기준 차트인데 전 세계 주요 국가들 PBR과 ROE의 관계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의 장부,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가치로 인정받는지는 그 회사가 내는 자본의 수익성, ROE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비례하는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했던 일본 같은 경우가 요 노란 점,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렇게 한 10년 동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례해서 가는 거죠. ROE가 늘어나고, ROE가 이제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늘어나고, PBR이 동시에 같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이제 바람직한 모습의 방향성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대형 주도주들이 뭐 많이 오르고 잘 가서 당연히 뭐 일시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아까 이남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언제 꺼질지도 모르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ROE가 이게 물론 이제 시장 지수 평균 ROE로 하면은 특정 종목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왜곡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전체 종목들, 전체 기업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회의 역할을 통해서 ROE가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늘어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ROE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그냥 PBR만 오르는 거는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꾸준하게 이렇게 ROE가 늘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 생각엔 뭘 해야 되냐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다른 사익 편취나 이런 기업들도 많지만 정말 중요한 크리티컬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이 수많은 기업들이 그냥 말도 안 되는 규모의 현금을 그냥 회사에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시총을 초과하는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 이게 결국은 아까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뭐 상속 증여세 다 연결이 되는 문제이긴 한데 어쨌거나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작년 11월 28일에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비공개 간담회였습니다. 비공개 간담회였는데 밸류 프로그램 관련 행동주의 가치 투자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고 그때 뭐 VF자산운용, 온라인 파트너스 다 뭐 저희까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드렸던 의견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사업에 활용되는 영업자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쓸데없이 그냥 놀고 있는 돈을 주주한테 환원시키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ROE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밸류 보고서 같은데 회사가 자체적으로 영업자산과 비영업자산을 좀 구분해서 공시하게 만들고
지금 이런 식의 구분을 안 하고 있거든요. 하게 만들고 예를 들어 현금 중에서도 현금 뭐 3천억 들고 있는데 그 중에 뭐 한 1,000억 정도는 우리가 뭐 어떻게 쓸 계획이 있다. 이런 것들을 밝혀야 돼요. 시장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냥 아무런 소통 없이 그냥 들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시하게 만들고 비영업 자산의 활용 방안 그리고 그에 따른 ROE 개선 효과 및 목표 그리고 결과적으로 PBR이 우리가 지금 0.2배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5년 후에 뭐 1.2배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뭐 이왕 뭐 슬라이드 열었으니까 다음 페이지에 그냥 뭐 주제랑은 조금 안 맞지만 예, 말씀드리면 이게 국민연금 이 주총 시즌 앞 지금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포럼에서도 조만간 이 주총 제도 관련 세미나를 또 열기도 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행동주의를 해보면 국민연금이 지분을 많이 들고 있거나 그런 기업을 발견하면 이거는 사지 말아야겠다. 원래 이제 국민연금 들고 있으면 사야 되게 만드는 게 정상인데 사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책위에서 주요 의결권에서 결정을 하면 결과는 대부분 행동주의 펀드나 뭐 이런 소액주주 주주 제한의 부정적인 결과였고 뭐 근데 이제 더 안 좋은 거는 뭐 그런 결과 나올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럼 어떤 로직을 통해서 어떤 디스커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냈는지를 사실 공개를 하고 뭐 그걸 이제 납득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완전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 우리가 그냥 국민연금이 지분 10% 들고 있는 기업에 하면 이거 찬성 나올지 반대 나올지 어떻게 될지 그 마지막 순간에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고 블랙박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민연금 수책위 의사결정의 투명화, 그래서 의결권 행사 결정할 때 상세 논의 내용 및 의사로까지 어떤 수책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논리에 의해서 뭐 몇 대 몇으로 이 안건이 통과됐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투자 비전문가로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전교생이 800명이 있는데 지금 한 10몇 명 올림피아드 가가지고 금메달 딴 거예요. 근데 나머지 이제 780명은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거네요, 아직도. 네.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이제 아침에 저희가 만났던 회사 생각이 나는데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 되는 중견기업입니다. 근데 부동산이랑 현금을 합쳐서 유유자산이 1조 4천억인 그런 회사인데요. 자산주.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또 뭐 제도나 이런 변화에 맞춰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 설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덧붙이는 이유는 사실 그런 종목이 존재를 하면 그게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보통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장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뭐 흥분이 되거나 아니면 이거는 내재 가치에 도달을 해야지 왜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안 하고 있지가 아니라 그동안 역사적으로 이런 게 너무 많았고 회사들이 변화를 도모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특히나 이게 상속 문제하고 사실 주가 누리기랑 관련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냉소를 자아낸다라는 점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례 하나하나가 거기서 머물지 않고 투자자들이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기업을 대할 때의 어떤 마인드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면에서 너무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사실 명백하게 사실 양극화하고 몇몇 기업들이 이제 몇몇 주식들이 이제 지수를 끌고 올라와서 5천 정도에 도달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볼까요?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다 저희가 지수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아파트들, 뭐 그 단지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뭐 아파트들, 빌라들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그 뭐 소위 말하는 시가총액별로 해서 다 이거를 뭉쳐서 지수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지수가 이제 5천에 도달을 했어요. 항상 뭐 한 2천 뭐 이렇게 하다가 5천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와,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체력이 이렇게 좋아졌고 부동산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거래를 하는 신뢰가 완전히 회복이 됐구나 하고 막상 그 구성을 열어보니까 그 시가총액에서 가장 비중이 큰 강남 부동산만 드립다 올라가지고 이제 지수 자체는 왜곡이 돼서 올라갔는데 막상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 여전히 사기 무서워서 빌라는 못 사겠고 빌라 거래는 살아나지 않고 있고 지방 아파트는 그대로 땅바닥에 붙어 있고 그러면은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대하는 변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저희가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코스피 5천 특위에서도 노력을 해주시는 건데 이게 자칫하면은 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가려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그 지분 분산이 잘 되어 있는 회사들은 그동안 많은 변화를 보여줬어요. 대표적으로 사실 금융지주들이 뭐 KB 같은 이제 좋은 선례를 보여준 회사들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게 제도에 호응을 한 면도 있고 뭐 이창환 대표님처럼 적극적으로 재원을 한 이 민관이 다 만나서 이뤄낸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지주들이 실제로 그래 주가도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올랐다기보다는 전형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아지는 아주 좋은 그 선례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 이하로 내려가면 특히 대주주, 최대주주들의 지분이 높을수록 그리고 회사들이 좀 작을수록 중견기업 이하일수록 사실 그 변화는 제가 현장에서 잘 체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온기가 전체적으로 퍼지려면은 사실 이 개혁의 동력이 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고요. 특히나 숫자적으로 훨씬 많은, 그러니까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회사를 대할 때 훨씬 더 빈도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숫자적으로 많은 그런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뭐 중소형주들, 이런 쪽까지 온기가 퍼지기 위해서는 여기서 개혁을 좀 멈춰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솔직히 그 정도에서 그 머무는 게 아니라 최근 이제 중견기업 이하의 그런 특히 최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을 하고 모든 그 임원들과 직원들 심지어 이사회마저도 그 최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곳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전체 주주라기보다는 특정 주주를 위해서 안을 내고 기획을 하고 실행에 옮기고 그렇게 해서 이쁨 받고 예, 이런 조직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이런 조직들은 지금 뭘 가지고 고민을 하냐면 이제 제도가 정부의 그 주도로 뭐 자사주 소각도 바로 하게 하고 그리고 밸류업 정책도 좀 참여를 하고 이런 부당한 거래, 최대주주만을 위한 거래를 못하게 하는 입법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마인드셋을 맞춰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그 최대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책망을 듣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오히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유예기간을 많이 주거나 이게 논의가 끌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이제 그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뭔가를 하는 그게 나타나는 게 뭐 EB 발행이라든지 그리고 자사주를 서로 간에 수합한다든지 그리고 자산 수합도 그 개별 케이스들을 보시면은 그게 진짜 무슨 사업 간의 시너지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최대 주주끼리 친분이 깊어서 너와 나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수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을 봤을 때는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도 있고요. 유예 기간을 줄수록 사실 그 사이에 더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일의 빈도수는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전히 이제 그 주변에 뭐 개인 투자들이라든가 그동안 주식을 해왔던 분들의 마인드가 많이 변했냐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뭐 이런 거죠. 여전히 국장은 지금 잘 나가지만 단타하는 시장이고 여기서 빨리 벌어서 미국으로 가서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한 종잣돈을 국장에서 단타로 많이 벌어서 신용 같은 거 걸어가지고 많이 벌어서 결국 최종적으로 국장에 남겠다가 아니라 미국에 묻겠다. 더 키워가지고 혹은 국장에서 키워서 집을 사겠다. 더 큰 평수의 집을 사겠다라는 게 사실 대부분의 속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저희가 5천에 도달했다고 해도 국장이 그 정도의 신뢰,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거래 안정성이 보장받을 수 있고 주권이 침해받을 주주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그런 단계에 아직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많은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시장에 비해서 그리고 박스권을 지금까지 보던 거에 비해서 증권사가 왜 이렇게 많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5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개수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이런 증권사들이 그동안 증시가 힘들고 박스권을 견뎌오는 동안도 왜 구조조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그 회사들이 다 남아있는가? 제가 올해 이쪽 업계에 종사하신 분한테 여쭤봤는데 너무 힘들 때 구조개혁을 하려고 다들 증권사들이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시장에 한 번씩 올라가지고 브로커리지 수익이 막 쏟아지니까 역시 이거는 접으면 안 돼. 이거 한 번씩 이제 보면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어 하면서 개혁 동력이 떨어지고 또 그래서 힘들면은 또 개혁하려다가 또 한 번씩 시장 올라가지고 돈 벌면은 또 개혁을 포기하고 이래서 하나도 구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전체 시장으로 확대해 봤을 때 지금의 5천 이런 거에 취하지 않고 개혁 동력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자료로 보여드린 이런 서서히 이동, 정말 근본적인 ROE 개선되고 유유자산의 그 발목 잡히지 않고 이런 ROE 개선을 통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념들, 그 경영자들의 개념들이 바뀌고 이 사회가 바뀌면서 정말 저점을 높여가는 탄탄한, 펀더멘털리 탄탄한 그런 시장으로 갔을 때 진짜 저희가 이런 자리에 섰을 때 지금은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이뤘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습니다. 라고 샴페인을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거버넌스 개혁은 끝이 아니라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루었잖아요. 충실 의무도 입법화하고 또 집중투표제도 의무화하고 또 분리소출도 확대를 하고 그런 것들 굉장히 큰 제도 개혁인 거 맞고 사실 감개무량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그런 수준의 개혁이고요. 이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 뭐 다른 나라는 그러면은 뭐 그 동안에 뭐 팔 묶고 숨만 쉬고 있었느냐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일본, 뭐 대만 이런 나라 꾸준히 앞서가고 또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환율 보면서 느끼지만은 자본이라는 거 굉장히 희소한 자원이고요. 어떻게든 우리가 끌어들여서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중국에도 대항하고 또 AI도 시대에도 대응하고 그래야 되는 아주 소중한 전략 자원입니다. 이 전략 자원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장에 투자되지 않고 이러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해치는 짓이고요. 이따가 3주제에서도 잠깐 다루겠지만 대만 SFIPC 이거 왜 있겠습니까? 진짜 눈물이 똥꼬쇼 하는 겁니다. 대만도. 이렇게까지 해야 자본이 그 나라에 머물고 있는 거죠. 사실 큰 주제 때 큰 제도 개혁들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근데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많이 하고 이사회 구성원이 바뀌고 이사들이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싸워야 합니다. 또 의견을 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중요한 것들을 했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한하게 잘 싸웁니다. 이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사실 유일무이한 좀 특징이에요. 해외에 주주연대가 없습니다. 주주연대가 뭐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많지 않아요. 한 수십 개 주주연대가 있고요. 매년 뭐 수십 개 주주 제안이 이루어지고 또 저도 주주연대를 이끌고 한번 위임장을 받아봤습니다만은 이해도가 높고 위임장을 써줍니다. 상당수가 써줘요. 이게 좀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은 거의 다 써준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위임장을 써줍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많고 참여 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없다. 정치에도 참여를 많이 하고 어떤 사회운동에도 많이 참여하지만은 시장에도 참여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그런 스피릿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 있는 게 우리나라의 장점이에요. 그러면은 살아서 싸우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살아서 싸우도록 도와주려면 주주총회에서 결국은 주주의 목소리를 딜리버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주주총회와 관련해서는 제도개혁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직까지 전혀 터치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이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4일로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14일로 되어 있으면은 실제로 대리행사 권유 공시하고 뭐 실제로 위임장을 받을 수 있는 날짜는 약 9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그냥 촉박한 기간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최대한 회사를 이용해서 더 많은 날짜를 갖는 반면에 일반 뭐 주주 제한자나 다른 주주들은 더 적은 일자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 14일로 제한되는 바람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외국인들은 현실적으로 게다가 오후 영업일 전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표결을 마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가 주주 제한을 하자마자 외국인 주주를 설득해서
위임장을 받아내든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게다가 특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공시를 도와주는 의결권 자문업체들이 의견을 내는 기간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받는 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예. 이거를 사실 글로벌리는 보통 3주 이상은 주고요. 해외 기관은 약 4주의 기간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좀 제한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바꿀 대목들이 많고요. 물론 이제 자잘하게 바꿀 대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5 영업일 전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를 왜 마감해야 됩니까? 사실 글로벌 리그에 맞지 않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예탁원이 편의적으로 아직까지도 그대로 보고 있는 대목이고, 그 외에도 이것들이 당장 올해 주총은 그나마도 집중투표나 분리선출 2명 확대가 그렇게 많이 적용되지는 않겠죠. 집중투표를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없겠죠. 내년 주총 되면 굉장한 혼란으로 다가올 겁니다. 실제로 주총에서 싸우려고 해도 싸울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2월 3일에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으니까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주제 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변호사로서 활동을 할 때 사실 많은 주주이익 침해 사례를 보아왔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 상법상으로는 대주주가 95% 이상 지분을 들어야만 나머지 5%에 대해서 돈을 주고 이제 100% 회사를 만들면서 이제 사줄 수가 있습니다. 강제 스퀴즈 아웃이라고 해서 강제로 매각을 할 수 있는데,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는 M&A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방식에서는 33.3%의 주주도 강제로 주식을 매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법의 흠이거든요. 이제 그런 사례가 기존에 굉장히 많았고 비슷비슷한 사례가 많았는데, 아직도 지금 주주 충실 의무라는 것이 작년 7월부터 분명히 지금 살아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 원칙만 선언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세부적인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틈을 타서 아직도 주주이익 침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상장 같은 문제도 굉장히 아직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 주주 충실 의무 정착을 위해서는 물론 문화적인 노력도 계속돼야 되고 후속적인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도 빠르게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어떤 주주이익 침해 사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최근에 보신 게 있으신가요? 이 포럼에서 얼마 전에 신세계 푸드와 관련한 논평을 냈고, 그 논평을 제가 작성을 했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어떤 터널링이라고 하면은 거래 관계에서도 발생하고 자본을 자본 거래에서 발생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하는데, 가장 큰 터널링은 커다란 자본 거래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야지 돈을 뭉텅뭉텅 이게 부가 이동을 해요. 그 터널링 중에서 가장 큰 게 저가의 주주를 강제적으로 축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 행위들이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주주 축출이라는 거는 우리 거래소 규정에 의하면 5% 미만의 주주만 남아 있을 때 그때에서야만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주주 축출이 가능하고 비상장화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경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원래부터 있던 제도인데 여기에 하나가 더 더해졌습니다. 현금 교부를 조건으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더해졌어요. 전에는 주식을 포괄적 교환하면은 주식을 주었어야 되는데, 저쪽 상장 기업이 주식을 주고 모기업이 주식을 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식을 실제로 교환했어야 되는데, 그때서부터 현금을 대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중간에 말씀을, 이게 원래 현금의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는 게 이번에 네이버하고 네이버 파이낸셜 두 나무가 하는 그런 방식이랑 원래 같은 거죠. 맞습니다. 100% 자회사를 만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주식을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거지만 이제 현금을 주고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정확히. 원래는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과 같이 그런 구조조정, M&A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제도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 그게 현금을 포괄적 교환을 넣었더니 그 순간부터 이게 소액주주 강제 축출 제도로 악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처음서부터 악용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게 법이 이거 악용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처음에 들어오면서부터 법률가들이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처음에 나서서 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큰 기업들이 별로 없었고 좀 주저주저했어요. 몇 년에. 그맨 처음에 실제로 시장에 작용하기까지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걸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야, 이거 95%를 뭐 매입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 굉장히 무서운 제도인데 이거 써도 되는 거야라고 주저했어요. 그러고 하나 둘씩 사용하더니 지금은 주식의 현금을 교부 대가로 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사실상 주주 축출 제도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마 그렇게 쓰이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심지어는 모자 회사가 있어야 되니까 모자 회사가 없는 회사는 모 회사를 만들어 버리죠, 아예. 맞습니다. 예. 신세계 푸드는 사실 B2C 기업은 아니다 보니 그리고 또 규모도 작다 보니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사실 한 기업이 사례를 만들면 그 기업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 주주충실 의무가 입법화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기업이 길을 닦아 놓으면 다른 기업은 또 따라갈 수 있어요. 이게 점점 이렇게 집중 투표도 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상장 비용은 점점 더 올라가고 기업들이 상장 폐지를 하고 싶다 이 기회에 상장 유지 비용은 정말 올라간다 이런 모티브가 생길 때입니다. 이런 때 PBR 0.5로 사실상 PBR 0.5 이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급식 사업부를 매각해서 약 1,000억 정도의 추가적인 이익이 생겼어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재무제표에 반영되기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요즘은 또 외국인 기관들도 다 봅니다. 우리들도 외국 투자할 때 요즘은 AI가 발달해서 그냥 외국 기사를 그대로 번역해서 바로 보잖아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사를 그냥 바로 보고 아니 주주충실 의무가 이렇게 입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장에선 바뀐 게 없네. PBR 0.5에도 그냥 추출될 수 있구나. 주주통해 특별결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냥 현금 받고 내보내질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보고 깨달아요. 그러면 신뢰가 어떻게 훼손되겠습니까? 이거 망신이죠. 이렇게 어떤 제도가 세팅이 되면 그 제도의 내용은 시장에서 각종 프랙티스, 조그마한 프랙티스로 그 내용을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 프랙티스 내용들이 이렇게 부정적이고 허접하면 우리가 주는 또 의원님들이 또 노력하신 어떤 제도의 취지가 하나하나 갉아먹어지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주주충실 의무가 분명히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그 법원에 갔을 때 법원이 그렇게 원래는 95% 이상의 지분이 있어야만 축출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66.7% 이상의 주주에게도 그걸 허용해주는 법원에 좀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법원을 이 물리적으로 너무나 해석을 하니까 의 제도의 취지라든지 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게다가 주주충실 의무는 어떤 관념적인 또 추상적인 규범이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한 것들은 좀 더 구체적인 규범이란 말이죠. 일단 법이 있으니까 그 법대로 그대로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문제점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비슷한 사례를 겪었을 때 보면은 판사님들이 이제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용기를 내지 못하시는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 미국의 델라웨어 법원처럼 이런 회사법을 전문으로 하는 최소한 재판부나 법원이 있는 것이 전문성을 쌓고 최소한 그 회사법 관련된 가처분 사건을 가보면은 변호사들끼리는 엄청나게 싸우는데 판사님은 굉장히 긴가민가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용기를 내지 못한 결정이 나오는데 그래서 델라웨어 법원의 이제 판사님들은 사실 거의 변호사 머리 끝에 앉아 있거든요. 최고 전문가니까. 그러면서 변호사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판사님들을 많이 양성하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비법률가로서 이제 저도 이 두 개를 보면서 제가 이제 뭐 학교에서 이제 그냥 당연히 그 파이낸스 배우고 주주의 그런 거 배우고 하면서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라는 게 들어왔으니까 이게 이제 제 상식선에서 이제 그걸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신세계 푸드 경우에서 결국에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냐 하면 그 신세계 푸드 이사들이 결국에는 이 포괄적 주식 교환 안건을 총 결의에 붙이는 그거에 찬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게 PBR 0.5인데 이 이사들이 그 66% 갖고 있는 주주들의 이익만 챙기고 이제 이거를 찬성하는 결의를 하는데 이거 당연히 충실의무 위반이지. 당연히 소송 당하겠네라고 생각해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그러면 이거 저희가 한 주 사가지고 이게 뭐 하여튼 한 1% 사가지고 소송하면 이게 이길 수 있냐고 했더니 또 일단 아까 재판부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포괄적 주식교환이 일단 되고 나면은 원고 적격이 없어진다면서
주주가 아니게 돼서 못하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여튼 너무 당연한 그런 거를 소송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게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도 뭐 어떤 무슨 뭐 하여튼 소송 같은 것도 저희가 가끔 하고 하는데 이 뭐 재판부에 이분들이 상사를 잘 아니 모르니 뭐 성향이 어떠니 뭐 그냥 글자 그대로 하니 해서 그런 거를 엄청 신경 쓰고 이 사람들이 잘 모를까봐 전전긍긍해야 되는 게 저는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하여튼 이 상사법원 전문법원과 이 정말 이 금융과 파이낸스를 아는 이 좀 회사법을 아시는 이제 좀 전문 판사님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나 하는 거를 그렇게 좀 절절히 좀 느끼기는 했습니다. 예. 네, 원칙론이 이제 법의 원칙이 들어온 다음에는 사실 절차적인 후속 법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개정이 돼줘야 되는데 그게 약간 늦어지는 지금 시점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또 혹시 뭐 최근에 주주이익 침해 사례로 뭐 또 보고 계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보다 요번에 이게 사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왕 말씀드린 김에 죄송합니다. 그거를 방금 뭐 주식으로 교환된다, 주식이 현금으로 교환돼서 원고 적격을 상실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사실 이게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결정 사건에서 원래는 규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PBR 0.5가 아니라 PBR 적어도 1 아니면 사실 원래는 그 가치는 더 높죠. 이것도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 뭐 중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예. 이제 포괄적 주식 교환에서 주식을 강제로 매각을 이제 하게 만들거든요. 강제로 매각에 만들게 하면 그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 가격을 이제 시가로 원래는 시작을 해가지고 정당한 가격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법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아마 해주실 것 같아요. 법원은 사실상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법률에 또 시가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산식이 뭐 몇 주 전, 뭐 한 달 전,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결국에 따지고 보면 시가입니다. 이게 시가가 어제 대통령님께서 엄청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거 입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기본 뒤 배경에는 현재의 주가가 지금 상속세 기준이 되는 주가가 정당하지 않다. 주가는 시장 가격은 사실 정당한 가격이 아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로 깔려 있는 겁니다. 누구나 알아요. 이제는 주가가 정당한 가격이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 법률에는 수많은 곳곳에 마치 주가가 도저히 다툴 수 없는 시장의 정당한 가치 있냐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합병 비율과 관련해서도 주가를 기본적으로 주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지금 주식 가격 결정 절차와 관련해서 주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해서 주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것들이 앞으로 개혁해야 될 게 산적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네. 그 심지어는 이제 자기 주식 소각 법안이 막 통과되려고 하니까 최근에는 그 자기 주식을 모회사, 지배주주, 개인회사 이쪽으로 막 처분하는 경우도 들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막을 수가 있을까요? 원래는 이제 주주 충실 의무가 적용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사회에서 그 이사들이 그거를 반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큰 회사들은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반대를 하거나 기권을 하는 사례가 가끔 나오는데 특히나 중견 중소회사에서는 이사들이 거의 지배주주에 종속돼 있다 보니까 전혀 반대를 하지 못하고 또 주주들도 소송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송이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도 이 코스피 5천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대기업들은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인 압박을 인식을 해가지고 바로 좀 변화가 있는데 중견중소기업들은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벗어나려는 이 시기를 빨리 이용해서 벗어나려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 기업 거버넌스가 주로 관에 의해서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견 중소에는 미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주주들은 모든 회사에 붙어있기 때문에 주주가 감시를 하면 되는 건데요. 주주들은 또 우리나라에는 소송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는 아예 준공공기관인 투자자보호센터 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그 두 분 그 투자자보호센터 장을 만나신 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만은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잖아요. 작고 또 자본시장이 워낙
작고 또 중국 옆에 있고 늘 지정학적 위험이 있고 또 학교 자본이라는 게 여기서 뭐 대만뿐만 아니라 홍콩, 중국, 싱가포르 뭐 여기저기에 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자본이라는 게 빠져나가기 굉장히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자본을 유치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주주를 충실하게 보호를 해야 됩니다. 대만에 굉장히 특이한 제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입법한 집중투표제 자산총계 2조 이상 기업에만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별도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소수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상장기업 전부에 대해서 이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돼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게 이런 제도가 굉장히 특이한 제도입니다. 각 금융기관이 거래소를 포함해서 여러 금융기관이 출자해서 사실상 우리나라로 따지면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정부법무공단과 같은 준공공 법률 서비스 기관을 만든 것입니다. 이 기관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사실상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주주 행동주의를 대신해준다. 촉진해준다 이런 내용이 그 홈페이지에 써 있을 정도로 주주 행동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모든 상장 기업에 대해서 1000주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변호사가 20명입니다. 그 변호사들이 쟁점이 되는 주주총회에 참석을 합니다. 70개 이상의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서 질문을 하고 왜 이 기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투고 질문합니다. 이 센터의 장은 타이페이 법대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이신데다가 굉장히 소신이 강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세요. 본인 주주 대표성 굉장히 어렵죠. 그냥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기간도 길고 여기도 해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해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주주 대표성을 여기서 대신합니다. 각종 금융 피해자 손해가 발생한 소송도 여기서 대신합니다. 수십 건의 소송을 대신하고 그 20명의 변호사들이 대형 로펌을 상대로 싸웁니다. 싸워서 돈을 받아서 또 투자자들에게 분배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만 PBR 이제 보지 않는다. PBR 4배가 넘는다. 대만 자본시장 이렇게 잘 돌아가고 또 대만 자본시장 그렇게 잘 돌아가기 때문에 증권거래소도 굉장히 많이 거치고 재정적으로도 풍족하고 늘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환율 이런 걱정을 훨씬 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투자자 보호센터 우리나라에도 사실 도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투자보호센터 얘기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주변에 좀 여쭤봤더니 이런 게 있으면은 또 관치 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우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그렇다면은 실제로 주주로서 자신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엮여 있는 대형 연기금들이 같이 만들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했고 또 국민연금만 하면은 또 관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군공이나 교원공제나 여러 주주로서 이 주가를 올리면은 훨씬 더 자기의 수탁사 책임을 잘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을 만들면 훨씬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떠신가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저희도 아마 좀 이제 행동주의 펀드로서 하여튼 저희는 이제 이런 거 민간에서 어쨌든 지금 공공이 없으니까 민간에서 어쨌든 행동 소송 같은 것도 하고 하는 거를 많이 고민을 하는데 하여간 이 시간과 비용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여튼 부담이고 근데 저희가 기관으로서도 그런데 진짜 개인들의 정말 처절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투자하는 여러 기업들 가끔씩 저희가 투자하면은 엄청 주주 연대가 있거나 이런 분들 되게 엄청 환영하면서 너무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주주 연대가 원래 모여가지고 소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제 소송을 하려고 모금을 해요. 이 주주 연대가. 근데 정말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하는데 이게 그래도 주주연대 한 200-300명 있으면은 그 중에 누가 나서가지고 한 명이 다 돈을 부담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모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소송해야 되는데 시간 지나가고 근데 저희가 들어가서 소송을 해주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거 효과를 누리는 건데 사실은 이게 이런 거에 공공적인 효과는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간에서 해도 이렇게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데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스튜어드십 코드와 행동주의 펀드와 주주 관여 이런 것들이 장려돼야 되는 것도 있고 민사소송이 더 원활히 가능해야 되지만 이 작은 기업들에는 그런 것들이 안 미치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시총 500억, 1000억, 2000억짜리 회사에는 저희 같은 펀드들도 그런 데는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너무 작아서. 그런 데는 정말 이런 거 말고는 사실은 답이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말씀.
사실 굳이 뭐 부정적인 점을 찾다면 이게 그래도 민간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니까 어떤 이제 구축 효과 그리고 또 정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하는 뭐 그런 효과가 있기는 있겠습니다. 또 어떤 관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도 굉장히 소신이 강한 지금 센터장님께서 지금 그 수년째 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작동이 잘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소신이 강한 사람을 우리 또 앉혀서 또 외풍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문화가 사실 장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가 문제이고요. 조만간 이것과 관련해서도 한겨레 신문 주제로 저희 또 포럼도 같이 참여해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니까 이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투자자 보호센터는 뭐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주주대표 소송이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 사실 원칙적으로는 주주대표 소송이 잘 작동하는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뭐 회사법 최고 권위자이신 서울대 법대 송홍열 교수님도 그 관련 논문에서 이 기업 거버넌스에 그러니까 안 좋은 거를 해결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투자자들의 주주 대표 소송 활성화다. 그것이 거의 뭐 유일한 답이다. 이런 식의 결론 내리셨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잘 작동하지 않죠. 우리나라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지금까지 행동주의 캠페인을 한 10개 정도 했는데 주주대표 소송은 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제약들이 있죠. 그래서 뭐 지지난주에 오기영 의원님하고 그 경제개혁연대 주최로 국회에서 이 주주대표 소송 세미나에서도 뭐 여러 얘기들이 나왔지만 그 현실적으로 주주대표 소송 하는데 너무 제약사항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뭐 이겨도 이게 사실 이 주주대표 소송을 또 이제 사유자분께 설명을 또 잠깐 이제 제가 대신 드림. 아니 뭐 주주대표 소송은 그 이제 투자자 이제 주주 입장에서 어떤 손해를 입었을 때 이사들이 결정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사들이 주주한테 직접 기본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뜻이 아니고 회사에게 그 돈을 갚아내라는 그런 소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송을 이제 태양이라면서 상대로 하신 분도 이제 여기 계시고, 근데 이겼어요. 최종적으로 이겼는데 최종 판결 금액은 굉장히 작은 금액, 큰 타격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해야 됐던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엘리베이터 사례인데, 슌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현정원 회장이 자신의 병역 방어를 위해서 회사 돈을 사용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최종 대법원에서 슌들러가 승소해서 현정원 회장이 1,700억 플러스 이자 상당 한 2천 몇백억을 회사에 이제 배상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9년 걸렸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거를 9년이면 사실 자산용사 없어질 수도 있고 펀드가 당연히 없어질 수도 있는 시기거든요. 이거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상사 전문 법원이랑 연결이 됐는데 이 전문적으로 이런 사건을 맡아서 좀 신속하게 지원된 정의는 아니라고 하죠. 예,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제도가 이제 정착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센터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보충을 하면 투자자 보호센터는 20년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주주 대표 소송을 하려면은 주식도 가지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주식도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주주 대표 소송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가압류를 하거나 하면은 공탁 나옵니다. 펀드가 공탁하겠습니까? 현금 공탁을 해야 돼요. 그 펀드가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주주대표소 하려면 게다가 입증 책임을 다 입증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가지고 얼마 금액의 손해를 발생했는지를 다 입증해야 되고 그 입증은 오로지 뭐 제기해야 되는 주장자의 몫입니다. 입증 책임이 전환이나 디스커버리 제도 등이
우리나라에 뭐 존재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계 장부를 뭐 볼 수 없고 심지어 뭐 보려고 해도 뭐 잘 협조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꾸준히 수년 동안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사실 태양만 관련해도 굉장히 빨리 나온 겁니다. 사실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5, 6년 걸리지 않았나요? 그것도 소송 자체가 그 정도 걸리는 상황이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좀 이제 다른 어떤 제3의 공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굉장히 의의가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실 뭐 저 경험도 그렇고 이런 공적 기관 어떤 중심에서 그걸 해주는 기관이 없으면 사실은 주주 충실 의무나 이사의 상관적 의무 위반을 묻는 제도는 그냥 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 껍데기만 남으면 더 안 좋죠. 왜냐하면은 그 밑에서 온갖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M&A 주제를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상장을 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내 지분보다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장 회사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상장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할 때 지배주주가 나와가지고 북치고 빨간 잠바 입을 자켓이죠. 자켓 입을 게 아니고 이 회사는 이제 내 회사가 아니다라는 선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대중에 맡긴다. 나는 오히려 책임이 있다. 이거를 정확하게 좀 거래소에서도 인지시키는 적어도 세레머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은 지금 자기주식 의무소각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장을 하는 이상 누구든지 주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보다 낮아진다면 누구든지 들어와 가지고 그 가치를 실현시키면서 이익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주식을 통해서 자기 지분을 우호 지분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M&A 가능성이 거의 사라져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지배주주의 지분이 20%밖에 안 된다면은 누구든지 21%를 사가지고 그 회사의 경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런 회사들이 자기 주식을 20%, 30%, 50%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주 충실 의무가 명시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 자기 주식을 자기 친구한테 처분해서 자기를 돕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M&A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 주식도 의무적으로 소각을 해야 되고 또 상장회사에서 M&A를 통해서 나머지 지분의 가치, 지금 이 M&A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배주주 지분이 아닌 나머지 주식은 사실상 의결권 없는 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모아봤자 어차피 제3자한테 자기 주식 처분해가지고 M&A 막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포이즌필,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쟁을 통한 밸류업이 없다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주가의 상승은 있기는 또 어려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투자 업계에서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 자꾸 마인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마인드셋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나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사실 저희조차도 뭔가를 시도해 보려다가 접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같이 가져야 사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잴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M&A라든지 그리고 표를 모아서 어떤 이사회를 바꾸거나 뭐 경영진을 좀 교체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독 좀 우리나라가 그 약간 첨부 경영권? 약간 이런 개념이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이게 드라마 때문이지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법인체와 약간 그 현재의 경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일체화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반대로 보면은 예를 들면 저희가 정치 의식은 저는 굉장히 높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나라가 일본과 필리핀 같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슈카월드나 이런 데서 이제 필리핀이나 일본 이슈를 다루면 전제하고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여기는 그렇습니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일본이 지역구를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젊은 국회의원이 어떻게 저렇게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나 보니까 아버지부터 할아버지까지가 그 지역구를 계속 대대로 장악하고 있었던. 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역 사람들이 가장 현재 시점에서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는데 저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필리핀이 보면은 옛날에 독재자라고 쫓겨났던 마르코스의 아들을 다시 대통령으로 뽑아주고
그 민다나오라는 그 지역의 정치적 지역 거점이 여전히 유지가 돼. 저 사람들은 이멜다의 스토리도 모르나. 약간 이런 것처럼 이멜다는 사실 다시 지금 대통령 어머니로 복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 의식으로는 굉장히 생각하기 힘든 문제인데 그게 경제계로 와서 경영권과 관련된 문제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필리핀이나 일본 사람이 일본 지었구나. 필리핀이 그 대통령의 자리를 보는 것과 별반 차이 없는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M&A 같은 것들이 시도됐을 때 과연 저 주주들이 그 마인드셋을 깨고 과연 이런 어떤 그 반대편에서 호소하는 그래도 저희가 예전에 필리핀을 다스렸는데 뭐 이런 거를 뭔 개소리야가 아니라 그거에 동조할까봐 약간 겁나는 마음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도 가장 좀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무슨 혈연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경영을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한국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내지는 연기금들은 왜 현재의 경영진들의 입장에서 계속 편을 들어주는가를 가장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가 뭘까 해서 마인드셋 문제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이제 우리 코스피의 저점을 높여가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이 지금 나라마다 전체 그러니까 완전 작은 회사들까지 다 끌고 가지고 저희가 PBR 1배 미만 상장자 수가 몇 %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본 거거든요. 근데 코스피는 지금 25년을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69%가 PBR 한 배 미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800개 중에서 거의 뭐 한 600개가 지금 아직 PBR 1배 미만이라는 얘기고요. S&P는 지금 보면 생각보다 20%는 생각보다 많네라고 하잖아요. 근데 0.8에서 1.0 사이가 거의 절반이고 나머지는 이제 일부 이제 아마 그 북밸류 자체가 조금 뭔가 이제 문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본을 보면은 지금 PBR 그 저평가 기업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54%에서 36%까지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이제 이 저점을 높여가는 방법으로서 저는 사실은 이게 아까 요번에 4주제 그러니까 이 경쟁을 통한 밸류업 그 다음에 이제 M&A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리 밸류가 내려가도 경영을 잘못해서 실적이 떨어지고 아무리 밸류가 내려가도 이 뭔가 근거를 알 수 없는 이 첨부 경영권론으로 인해 가지고 그 누구도 내가 잘릴까봐 걱정하지 않아요. 예, 너무 좋지 않나요? 예. 잘릴까봐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밸류가 올라갈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잘릴까봐.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으냐면 뭐 몇 가지 일이 일어날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누군가가 뭐 지분을 좀 사든가 아니면 이미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사회에 진입을 할 수가 있고 그 이사회가 CEO가 아무리 창업자가 잘했더라도 스티브 잡스라도 자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반전을 일으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고 이게 저점을 막는 그런 그 풋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거기서 더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정도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주주들이 예를 들면 힘을 합쳐가지고 이사들한테 가서 사장 잘라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죠? 뭐 저희가 관여된 경우에 한 건 있긴 있는데 거의 없고요. 그러면은 막 되게 이상하게 막 뭐 창업자가 괜히 억울하게 쫓겨난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이제 또 다른 게 M&A입니다, M&A. 자,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정말 밸류가 떨어지거나 잘못된 게 운영됐을 때 이제 행동주의나 아니면 지분을 장에 사들어와서 이사회를 통해서 잘리고 하는 그런 경쟁을 통한 게 있다면 두 번째는 M&A인데 어떻게 되는 게 있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외국에서 너무 당연한데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게 제가 여기 베어허그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는데 이게 한번 좀 바이럴이 좀 됐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미국에는 이 베어허그라는 게 있습니다. 고이익이 않는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예를 들면 어떤 상장회사가 1조짜리 회사예요. 이게 사실 IB 하는 사람이 M&A 하는 사람 대충 알 수 있어요. 이 회사 팔리면 한 1조는 하겠다? 근데 이게 5천억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장에서 5% 삽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이사회에다가 진지한 인수 제안을 합니다. 당신네 회사를 우리가 1조 원에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보면은 뭔 개소리야. 그래서 꺼져 우리 지배주주이 안 파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고 코드 숨을 치고 근데 그게 합법인데 이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이제 5천억과 1조 사이에 5천억이라는 그 이제 이익을 주주들이 볼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즉시 공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해야 되고 이제 IB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거 막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팔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 실사도 제공해주고 팔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판단되면 5천억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이사들이. 예. 그래서 M&A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5천억에 이런 회사가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1조짜리, 그러니까 50% 할인된 기업이 있으면 M&A 제한을, 최악의 경우에는 M&A 제한을 당하고 그래서 상장 폐지가 돼서 없어집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또 상장, 정말 이 전체 좀비 기업이라든지 뭐 좀 쭉정이 같은 상장 기업이 많이 없는 거고. 심지어는 그런 일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최근에 있는 거죠. 일본의 사례도 무조건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랬는데 일본도 이제 이거를 보고 그 M&A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법무부에서 기업 재편에 관한 이사의 그 행위 가이드라인만 이번에 정경원 교수님 만드시고 계시던데 M&A 가이드라인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 M&A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M&A를 통해서 재평가 문제를 굉장히 급속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그 M&A를 하게 하면 됩니다. 제한을.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그거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븐일레븐 아시죠? 편의점. 예. 그런데 캐나다 유통기업. LCT. 예. 예, 와가지고, 너네 회사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대비 너무 싼 것 같은데, 인수할게. 하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무시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무시 안 하고 이제 온갖 이사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이거를 막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M&A 가이드라인을 해가지고 그게 뭐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일본은 잘 안 되긴 했죠. 예, 잘 안 되고 일본에 있는 무슨 뭐 다른 펀드가 인수를 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게 되면 저평가가 즉시 해소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의 도입으로 인해 갖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뭐 아까 전에 그 최준철 본영님 말씀하신 시가총액 3천억인데 현금성 자산과 뭐 투자 자산 1조 4천억인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이 회사 1조 원에 삭개라고 제안을 하면 저는 즉시 이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상 이사들이 이거를 진지하게 고려해서 적극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의무가 이미 발생했다고 봅니다. 예, 발생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행위 규범이 일단 없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M&A 가이드라인 같은 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랬을 때 우리나라는 그냥 조회 공시 들어오면은 검토 중이나 확정된 바 없음 이렇게 하면 끝나면 여기 아마 기자님들 계실 텐데 굉장히 아마 답답해 하시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폼 8K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즉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물론 이제 공개 제한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공개된 그리고 진지한 제한인 경우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어떻게 할 건지 하고 즉시 하여튼 이렇게 이사들의 의견을 공시하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아니면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코스피의 저평가 기업들을 없애가면서 저점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좀 유효한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PBR 1 미만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그 회사를 사가지고 팔기만 하면 바로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랑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PBR 1 극 미만인 회사가 있다는 것은 절대로 팔리지 않는다라는 또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대통령님께서 그 대선 기간 동안에 아마 그 토론회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PBR 0.2짜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좀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그런 기업은 저기 M&A 당해야 되는 거 아니? 그게 딱 요겁니다. 실제로 세븐앤아이 홀딩스는 일본에서 뭐 글로벌 1위 편의점 사업자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시총 상위에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 어떤 시장에서 이런 행위를 M&A 지침 같은 게 있었을 때 M&A 지침대로 행동해야 하면은 시장은 그게 시장 관행이 사실 법으로서 좀 이게 소프트한 굉장히 말랑말랑한 법으로서의 효력이 있어요. 사실 뭐 국회의원들이 또는 아니면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법률들이 실제로 시장에 작동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걸 시장의 압력 때문에 자동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어요. 알라만타시온 쿠시타르가 M&A 배허그를 한 거를 어떻게 알았느냐? 세븐앤아이 홀딩스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런 레터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레터에 대해서 우리들은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홈페이지에 다 띄워놓고 알렸어요. 예. 그렇게 알리고 실제로 수개월 동안 협의도 하고 뭐 실사에도 도움을 주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거 알려지자마자 세븐앤아이 홀딩스 주가가 상당히 큰 시총 상당히 대형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냥 수십 %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M&A가 잘 안 되긴 했지만 그런 이제 이사회는 그걸로 통해서 굉장한 큰 부담을 얻겠죠. 당연히 이 M&A가 결국 안 됐으니까 적어도 이 기업 가치를 그 M&A 가치보다 더 크게
기업 가치를 키워야 되겠다는 그 커다란 부담감을 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작동을 해야 돼요. 단순히 뭐 지배주주가 있어서 안 된다? 지배주주가 실제로는 뭐 50 몇 퍼센트, 뭐 60 몇 퍼센트, 70 몇 퍼센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뭐 20%, 30%, 40%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회가 협조를 하면은 지배주주가 있어도 이게 됩니다. 예, 지배주주는 순식간에 소수주주의 지위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지배주주도 이 가격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압력을 받게 되고요. 실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M&A의 어떤 가치평가 자정작용입니다. 네. 저도 이창환 대표님 말씀대로 대통령께서 그 PBR이 낮은 기업은 M&A가 돼야지 이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첨부 경영론 때문에 그 생각을 잘 못 하거든요. 그리고 경영권이 바뀌면 회사가 이렇게 기계 같은 거 땅 팔고 기계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그 산 국적의 나라로 이렇게 가는 상상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제도 말씀하신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이게 저는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뭐 법으로 다 규정을 해가지고 PBR만 딱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사도 표면적인 PBR은 그렇게 막 뭐 엽기적으로 낮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다 장부 가치로 되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 실질 가치로 짜였을 때 그렇다는 거지. 그럼 PBR을 그냥 무작정 쓰는 게 맞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민간 부분에 맡겨서 사실 이런 M&A가 좀 허용될 수 있는 제도나 그리고 상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뭔가 사례가 나오거나 이렇게 좀 독려를 하고 그런 사례를 만들어갈 때 사실 이런 주가 누르기가 방지가 되는 거지. 이거를 법으로 무조건 규정한다고 하면은 또 뭐 PBR이 맞냐 안 맞냐 그러면 1로 해야 되느냐 0.9로 해야 되느냐 사실 거기에서 힘 빠지다 보면 그 사이에 또 다 속속 빠져나가는 이 그 눈치를 감지하고 이런 게 우려가 돼서 사실 민간에서 활성화가 되려면은 이런 사례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회장님들께 모여서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저기 그 김 회장 그 상속세 덜 내려고 뭐 주가 누르고 이렇게 싸게 이게 유지하고 PBR 뭐 0.2 이렇게 만들다가 그 회사를 오히려 경영권을 뺏겼대. 우리도 좀 조심하자고. 너무 이렇게 눌러놓으면은 이게 우회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이제 이런 사례가 사실 나올 때 이게 바뀔 수 있는 거지. 법으로 그분들을 어떤 뭐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인드에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한화그룹이 주 한화가 저희도 이제 회장님이 논평을 내셨지만 그 영위하고 있는 몇 개 계열사들을 묶어다가 이제 인적 분할을 옆으로 이제 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면적으로는 뭐 사업을 더 전문화하고 고도화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희도 알고 있잖아요. 삼남을 위해서 회장님이 찍은 사업들 스태프들과 논의해서 찍었던 사업이 뭉쳐져서 인적 분할이 되고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지 않고 회장님은 아들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저희 각자가 갖고 있는 드라마적인 그 마인드셋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떻게 로봇과 F&B와 백화점과 호텔을 한 묶음으로 해서 그게 시너지가 있거나 전문화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사실은 찍어서 이건 네 거다라는 건데 사실 그러려면 비상장 회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분노를 유도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저희가 이렇게 나서서 논평을 하고 회장님께서 영상까지 만들 정도로 하셨는데 넘어가는 걸 보면서 이게 사실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어떤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구나를 또 느끼게 되는 사례였습니다. 굉장히 씁쓸한 사례죠. 그런 그 마인드셋의 또 문제로 연결되는 문제가 사실은 저는 중복상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중복상장 이제 모회사가 있는데 자회사를 사업을 띄워가지고 다시 상장시키는 게 기존에는 LG엔솔의 물적 분할로만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은 물적 분할을 꼭 하지 않더라도 이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까지 상장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모회사의 지배주주가 손자회사까지 다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 모회사가 투자 받아가지고 자회사한테 내리면 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당연히 그렇고 외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중복 상장을 허용시켜주는 논리는 모회사의 지배주주가 자회사도 지배를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중복 상장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관행들이고요.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좀 봐서 간혹 이제 괜찮은 중복 상장 저해 상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어쨌거나 좋지 않은 방식이고,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모회사, 자회사 둘 다 상장돼 있으면은 주주 구성이 다 다르고 기업 안에서 의사결정할 때 이해상충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고, 혹자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중복 상장 자회사 많이 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오해고요. 버크셔 자회사들은 다 100% 그냥 비상장 자회사들이고요. 버크셔가 갖고 있는 상장사들은 그냥 버크셔가 시장에서 주식을 산 회사들입니다. 애플 이런 거. 그래서 중복 상장이랑 전혀 무관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중복 상장이나 어떤 분할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사회적인 관심 많이 받고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좋은 분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최준철 대표님 말씀하신 이종의 사업도 하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수평으로 떼어내는 인적 분할 같은 거는 전형적인 기업 가치를 이제 제고하는 대표적인 방식의 기업 구조 조정인데, 요새 들리는 얘기로는 이런 분할까지 묶어서 일부 투자자들, 심지어 규제 기관까지도 그냥 분할의 분자만 들어가면 그냥 하지 마라. 이거는 그냥 정부와 이게 좀 방향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조금 구별이 돼야 될 것 같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자회사 주주 구성이 다르고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본인의 지배권을 대주주들이 지키면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본인의 경영력이 뛰어나면 지분율이 낮아져도 그 누구도 내쫓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원리에 좀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니가 자회사 이제 상장시키면서 그 지분을 대부분 다 모회사 주주한테 준 그 사례도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는 모자회사 상장하려면은 자회사라는 그거에서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즉, 두 회사가 독립성을 반드시 가져야지만 독립된 주식의 상품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모자회사 관계를 끊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시장에서의 M&A, 그리고 어떤 상장 제도 하에서 밸류업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제도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안 남아. 네. 시간이 남은 게 아니라 시간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네. 아까 이제 이창환 대표는 베어허그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20년 전에 칼라이칸이 KTNG 상대로 베어허그 했었는데, 지금 의견은 안 계시지만 여기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웹사이트에 이 베어허그라는 키워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외신 키워드 따라잡기 해서 2006년 3월 달에 나온 건데, 베어허그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미국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의 KTNG 주식 공개 매수 협박이 대표적인 베어허그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 기업 사냥꾼 이창환 대표님 사냥꾼이잖아요. 아무튼 이거는 베어허그가 되게 필요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사회들이 그런 독립적인 결정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모두가 알다시피 지배주주 지분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컨트롤링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거래소 정책, 상장 심사 정책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거래소들의 상장 심사 정책은 그동안은 안정적인 경영권에 방점을 찍어 왔어요. 그래서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것을 권고하고, 대주 지분율이 낮으면은 경영권 안정 방안을 백기사를 구해와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경영권 안정에 방점을 찍고 왔는데, 그 이유는 역사적인 맥락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일부 코스닥 기업들이나 이런데 이제 소위 기업 그런 시세조종이나 시장 교란하는 그런 이제 워낙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불공정 거래 차원에서 따로 해결을 해야 되고,
그거 말고 그 기업 일단 상장 아까 천중호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상장 기업의 취지를 살리려면 오히려 지배 지분이 있는 상태를 권고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난 외국인 투자자 한 분도 상장 규정을 아예 대주주 지분율이 50% 넘으면 상장을 안 시켜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좀 그런 식의 어떤 상장 기업의 본연의 취지에 맞는 대주주 그 주주 분산 요건도 좀 거래소에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초점 맞춰서 봤으면. 네, 저희가 이제 4가지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반에 30명 있는데 지금 1등, 2등만 열심히 주가를 올리고 있지만 나머지 28명 어떻게 하면 아직 공부 안 하고 있는 이 학생들 공부 열심히 시키고 성적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렇게 방안이 많다. 아직 하지 않은 게 너무 많다라는 것만 오늘 참여하신 분들 머릿속에 잘 넣어가지고 가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